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요. 폭등장이 펼쳐졌습니다. 말 그대로 대단한 폭등의 추세를 보여줬는데 S&P 500은 2.6%나 올라갔고요. 다우존스 1.37% 플러스, 나스닥은요 무려 4% 이상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올라가는 걸 보는 게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러셀 2000도 2.57% 올라갔는데 나스닥에 가려져서 다른 지수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하루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별 종목들의 성적표도 대단하겠죠. 자, 어제 하루 동안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성장 주식, 테크 주식 중에 하나는 페이팔이었습니다. 정말 100만 년 만에 페이팔 주가가 12% 넘게 급등을 해버렸고요. 쇼피파이도 11.7% 올랐습니다. 페이팔 그리고 쇼피파이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기사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고요.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11% 이상 급등, UiPath도 11.04%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데이터독이 9.7, 스퀘어도 9.59% 올라갔고요. 업스타트가 9.3, 더 트레이드 데스크 9.1, 로쿠 8.8, 메르카도 리브레 8.78, 스노플레이크 8.59, 아이온큐도 8.05% 올라갔습니다. 자, 그 밖에도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봐야겠죠. 구글은 무려 7.7%나 올라갔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어닝 결과를 읽어봤는데 그냥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따라서 지금까지 구글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를 보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7.7% 올라가는 대단한 저력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도 7.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6.69%, 메타 플랫폼즈 6.5%, 테슬라 6.17%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넷플릭스 6%, 아마존도 5%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서 5.3%가 무섭게가 보일 정도고, 애플은 3.4%가 올라갔는데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3.4%가 사실 굉장히 좀 커다란 폭인데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테크 주식들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사실상 하루 종일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2시가 넘어가면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굉장히 상승세가 가팔라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연준에서 FOMC 미팅이 이틀간 개최가 됐었는데 2시쯤에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식이 전해졌길래 이렇게 시장의 참여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수요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두 번 연속으로, 그러니까 2달 연속으로 지금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상승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기준금리가 2.25%에서 2.5%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한 1년 만에 갑자기 기준금리가 10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체어맨인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를요, 자, 어떤 시점에 다가올 것이다. 어떤 시점이냐면 페드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조금 이 인상 폭을요 둔화시킬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다가 조금 둔화시켰을 때 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인플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사실상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시기에 있다. 어떤 필요한 시기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에 비해서 성장을 약간 낮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고삐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밑에까지 읽어보니까요, 리세션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은 개인적으로 미국의 리세션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2분기 연속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하지만 GDP 성장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이거를 진정한 리세션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잡을 잃다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도산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리세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아울러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까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펀드 레이트, 즉 기준금리는요 2018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요 이번에 문을 열어놨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능성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떠한 가능성이냐면 7월 이후에 이제 8월 달에는 FOMC 미팅이 없습니다. 1년에 딱 8번만 있거든요. 다음 미팅은 9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9월 달에는 어떻게 그 금리를 조절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문을 열어놨다. 가능성을 열어놨다. 즉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면 0.75%보다 낮은 수치로 이제 감소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탠스, 즉 굉장히 좀 긴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좀 적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의 페이스를 조금 둔화시키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상승시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비해서 10배나 올라갔잖아요. 기준금리가. 이러한 기준금리가 앞으로 경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9월 달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하겠다. 이게 이번에 연준에서 발표한 골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딱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안정권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따라서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어제 나스닥이 4% 이상 폭등을 해버리는 이런 기분 좋은 하루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어닝 결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6.5% 이상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 결과가 발표됐고 주가는 지금 2.6% 정도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닝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2분기에 갭 EPS가 2달러 46센트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9센트 정도 시장의 전망치를 미치지 못한 그런 성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자, 매출이 조금 더 안타까운데 28.82 빌리언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가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거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당연히 130 밀리언 정도가 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의 수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이번 어닝은 좋지가 않았는데 과연 구독자는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패밀리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요.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같은 걸 다 합친 그런 숫자를 얘기합니다. 모든 플랫폼을 다 합쳤을 때 매일매일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액티브한 그 유저의 숫자가 여기 DAP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2.88 빌리언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무려 28억 8천만 명이 매일매일 이 3개, 4개의 플랫폼을 사용한다. 메신저까지 4개거든요. 이렇게 4개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굉장한 숫자죠. 그리고 이 숫자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4%가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사용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메타 플랫폼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MAP입니다. MAP는 뭐냐면 Family Monthly Active People이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번 이상씩 들어와서 활성 유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인데 무려 36억 5천만 명입니다. 따라서 뭐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3명 중에 1명은 다 계속해서 지금 메타 플랫폼즈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2022년 6월 30일 기준이고요. 이 수치 역시 작년 대비해서 4% 오히려 올라갔다. 따라서 굉장한 그 사용자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대형 플랫폼 페이스북만 따로 띄어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데일리 액티브 유저 같은 경우는 거의 2 빌리언 가까이 되죠. 20억 이상이 20억 가까이가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3%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먼슬리 액티브 유저 매달 활성 유저의 숫자를 보니까 2.93 빌리언이다. 29억 3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이용하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작년 대비해서 1% 상승했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용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 중에서도 좀 반가운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있는데 애드의 임프레션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위에 광고가 얼마나 많이 뜨는가 이걸 이제 임프레션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2022년 2분기에 이 임프레션 같은 경우는 전체 패밀리 앱을 봤을 때 4가지의 플랫폼을 다 합쳐보면 작년 대비해서 무려 15%나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광고의 숫자는 많이 늘어난 거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average price per ad. 그래서 광고당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격은 14%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 광고주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단가가 낮아졌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경쟁이 그만큼 심화됐다. 다른 플랫폼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광고 단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는 결정적인 하나의 좀 이유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행인 점은요. 2022년 토탈 익스펜스 비용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전에 아웃룩 그 전망치는 87에서 92 빌리언 정도를 사용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85에서 88 빌리언 정도의 비용을 올 한 해 동안 사용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도 계속해서 줄이고 쓸데없는 비용을 계속해서 컷하면서 그래도 순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 던져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75%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는 퀄컴이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 논갭 EPS가 2달러 96센트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9센트나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죠. 자, 매출은 10.9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해서 매출 역시도 37.3%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이 퀄컴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약 5천만 달러를 더 만들어낸 것이 퀄컴의 매출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자, 이제는 전망치가 중요한데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4분기라고 부르나 봅니다. 다음 분기를 4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는 11빌리언에서 11.8 빌리언이 찍혔는데요. 컨센서스를 보시면 11.86이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컨센서스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전망치를 발표를 한 거죠. 자, 논갭 EPS 같은 경우는 3달러에서 3달러 30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3.25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약간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약간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컨센서스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닝의 수치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 이상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따라서 이 수치는 퀄컴이 전망이 지금 다음 분기의 어닝 결과에서 미스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요. 지금 매출의 중가가 37.3%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퀄컴의 보통 성장률보다도 오히려 가속화되는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과거 5년의 성장률보다 오히려 매출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퀄컴의 저력을 믿을 만하다. 이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애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애쉬 같은 경우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주가가 10.79%나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애쉬의 2분기 갭 EPS가 51센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19센트가 더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지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51센트가 발표가 됐는데 19센트가 초과됐다니까요. 51에서 19를 빼면 원래 예상하고 있던 마켓의 그 기대치는 32센트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19센트가 더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추가 순이익이 생겼냐면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거의 60% 가까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출을 보시면 585.14 밀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10.6%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리테일 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오히려 애쉬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가 넘었다.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여줬다는데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예상치보다 28.29 밀리언이나 초과적인 매출을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오면 GMS라는 게 나옵니다. GMS가 뭐냐면 Gross Merchandise Sale의 약자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애쉬라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인들이, 중소상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죠. 그러면 그 판매 금액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부과해서 그들의 매출로 삼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로스 머천다이즈 세일은요, 전체 거래 금액을 얘기하거든요. 판매 금액이죠. 그런데 판매 금액을 보면 3빌리언이 나는데 이 수치는 작년과 비교해서 오히려 0.4%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환율을 감안하면,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2.6% 성장한 걸로 나오는데, 환율이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했기 때문에 오히려 0.4% 정도 그로스 머천다이즈 세일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GMS는 감소를 했는데, 전체 거래 금액은 감소를 했는데 매출은 10%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올렸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애쉬라는 기업은요,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수료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콘솔리데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통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애쉬라는 기업은요, 사실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하나가 아니라 4개입니다. 애쉬 외에도요,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있죠. 리버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악기 전문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되고, 디pop도 있는데요. 디pop은 이제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에 있는 웹사이트인데, 이 디pop이라는 플랫폼은요, 중고 물품을 이제 사고 파는, 보통 이제 의류라든지 신발 같은 거를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엘로7은 이런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이 배송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쉬인데요. 여기 얘기하는 콘솔리데이트라는 것은 전체 4개를 다 합쳐서 나온 GMS가 3.0 빌리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개 중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독보적인 존재는 애쉬죠. 가장 커다란 플랫폼이 애쉬인데, 애쉬의 그로스 머천다이즈 세일만 따로 띄면 2.6 빌리언이었다. 그리고 이 수치도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6% 정도 하락한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이요, 애쉬 마켓플레이스를 지금 새롭게 이용하기 시작한 새로운 바이어들 있잖아요. 새로운 이용 고객의 수가 600만 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 팬데믹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사용자의 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매출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애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용자도 600만 명 늘어나고요, 거기에 매출도 1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호성적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12%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아직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어닝 결과가 더 남았는데요. 먼저 텔라닥입니다. 텔라닥 같은 경우는 매출을 먼저 보시면요, 592.38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17.8%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왜냐면 텔라닥 역시도 팬데믹 수혜주 중에 가장 커다란 수혜주 중에 하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7.8%라는 성장을 작년 대비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기대감을 높여주는 좋은 호실적이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도 5.12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빚을 내놨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매출은 정말 성장 추세가 좋았는데 그 EPS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19.2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19.22 중에 여기 보시면 논캐시 굿윌 임페어먼트 차지라는 게 있습니다. 비현금성 굿윌이 뭐냐면요, 이제 무형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을 지금 가치를 18.78 센트를 이 18달러 78센트를 빼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이러한 임페어먼트 차지가 없었다면 19.2인데 그 중에서 18.78을 빼야겠죠. 원래는 지금 텔라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4센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44센트가 무려 마이너스 19달러 22센트로 둔갑을 해서 발표가 된 겁니다. 왜냐면 아주 예전에 리본고라는 기업을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한 바가 있거든요. 최고점에서 샀죠. 그리고 나서 이 리본고의 가치를 계속해서 이 밸런스 상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가치가 줄어들었네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무형 자산의, 이 비현금성 무형 자산의 이 가치를 조절하면서 이거를 순손실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어닝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지난 분기에도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주주들이 주식을
주식을 던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어제 텔라닥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장중에 7.59%가 올라갔었는데 이 어닝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요. 분노한 주주들이 주식을 던지면서 17% 하락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작년 대비 17.8%라는 건강한 그런 성장을 일궜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임페어먼트 차지에 분노한 주주들의 화를 견뎌내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쇼피파이의 어닝 결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쇼피파이는요, 어제 미국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 오전 7시에 어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겠죠,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쇼피파이의 주가는 11.7%가 올라갔습니다. 그 의미는 이 투자자들이 쇼피파이의 어닝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미스 그리고 미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11.7%나 올라간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죠. 자, 일단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3센트를 성적표를 냈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 6센트가 모자랐다. 굉장히 좋지 않죠. 왜냐하면 어닝을 원래 플러스 3센트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6센트가 모자라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따라서 원래는 흑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적자로 떨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어닝 실적을 발표했죠. 자, 그런데 매출을 보시면 1.3빌리언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 17.1%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물론 이 수치도 역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30밀리언이 모자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17%라는 성장률은 굉장히 귀한 성장률입니다. 쇼피파이는 리테일 기업, 그것도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잖아요. 리테일 기업 중에서 이커머스 기업은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하나는 첫 번째로 경기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리테일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거. 두 번째로 이 팬데믹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에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 가고 마켓에 가고 백화점에 찾아가는 이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두 배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커머스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쇼피파이의 성장은 17%를 기록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쏟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쇼피파이 역시도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로스 머천다이즈 세일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 2021년 2분기랑 비교했을 때 11%가 올라갔다. 따라서 전체 거래량, 거래 금액도 11%가 올라가고요. 거기에 수수료도 조금 더 차지를 많이 한 것 같죠? 그러면서 매출이 1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쇼피파이는 주가가 11% 이상 상승을 한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차이즈 포인트라는 전기차 충전 기업의 주가가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읽어볼 이 기사의 좀 중요도에 비하면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직접 살펴보시죠. 자, 차지 포인트가 파트너십을 결성을 했다. 파트너십을 결성한 상대는 차지 어크로스 타운이라는 기업, 그리고 또 하나는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떠한 파트너십이냐면 캘리포니아 정부랑 손을 잡고요. 그들이 이제 전기차 차저를 설치를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냐면 멀티패밀리는요, 여러 가구가 모아서 사는 이러한 건물을 얘기하죠.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아파트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에 이 차저를 설치하는 파트너로 차지 포인트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차 차지 기업인 차지 포인트가 4.25 밀리언 정도를 지금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이 법안 이름이 나와 있는데 캘리포니아 에너지 커미션즈 리치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외주 업체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수백 개의 차저, 여기 두 가지 차징 그 포트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둘 다 레벨 2입니다. 완속 충전이죠. 완속 충전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 퇴근을 해서 이제 집 앞에다가 설치해 놓고 이제 차지를 하는데 적합한 그런 차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빌딩이라든지 콘도 컴플렉스에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서 75% 정도는요, 이 건물들을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디스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 혹은 인컴이 굉장히 낮은 저소득층을 위한 이러한 혜택 프로그램이다,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4.25 밀리언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여를 해서요, 이렇게 차지 포인트와 파트너십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시 향후 5년에 걸쳐서 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1.1 밀리언 메트릭 톤 정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 보호 정책이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뭐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복지적으로도 이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의 토끼를 잡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노력이 있었고, 여기에 선정된 기업이 차지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성장주 중에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페이팔이었습니다. 주가가 어제 하루 동안 무려 12.18%나 폭등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간만에 페이팔의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액티비스트 엘리엇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액티비스트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헤지펀드 그러면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투자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헤지펀드 중에서 액티비스트가 있습니다. 액티비스트는 뭐냐면요,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고 나서 경영진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진출을 해서 이 경영에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이 기업이 더 잘 되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주가를 함께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헤지펀드를 액티비스트라고 부르는데,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굉장히 유명한 액티비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엘리엇이 이 페이팔의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들의 발언권을 늘리고 결국 보드, 이사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떴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으로 이제 엘리엇이 계속해서 페이팔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보도를 지난 화요일 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룸버그가 또 다른 기사를 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엘리엇에서 아마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이면서 결국 이 기업이, 페이팔이 코스트 커팅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코스트 커팅은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경영에 참여한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사진에 끼어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헤지펀드 중에서 물론 이제 액티비스트의 뭐 대표적인 엘리엇이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 이렇게 페이팔에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12%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 가지 또 루머가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를 보시면요, 지난 7월 14일 날 엘리엇이요, 핀터레스트의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터레스트의 주가가 15%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불과 12일 만에 지금 페이팔의 주식을 많이 사면서 페이팔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엘리엇이 핀터레스트 그리고 페이팔 두 기업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결국은요, 이 두 기업을 합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 전이 아니죠. 한 8개월 전에 2021년 10월에요.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살 것이다, 이런 루머가 돌았었는데 그때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잘 진행되지가 않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그 액티비스트가 끼어들면서 결국은 두 기업의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이사진의 결정권에 어느 정도 이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결국 두 기업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나리오로 등장을 했다.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미즈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막 영상에는요, 스티플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론이라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1970년대와는 다르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굉장히 적다. 이 인플레이션은 곧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론이라는 전문가는 어떠한 그 근거를 통해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곧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하는지 이분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오래간만에 나스닥이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기분 좋게 오늘 방송을 시청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다가오는 시간 동안 이 나스닥 그리고 미국 증시가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re you in the Elizabeth Warren camp now? Is that what we're going to call it? Well, let's take a different view here for a second, and it kind of is, where are we? And I will say, Kelly, we tend to not repeat the mistakes of our parents. We repeat the mistakes of our grandparents, and not looking back. And so here's what I'd ask you to look at. Is this inflation that we're looking at today, is this 70s-like inflation, or is this inflation that occurred like right after World War II? And let me remind you that right after World War II, inflation went from 2% to almost 14%, right back to 2% in 46, 47. And what happened was that we came out of a war, huge expansion of the money supply, and a reopening of the economy. Look, COVID, we spent as much as we did in World War II. We reopened the economy. Inflation really spikes, and I suspect that this is more like 46 than it is the 70s. And that's the perspective that I bring to this. I think it's a really interesting one, and we've heard the analogy to the 40s and how that could be relevant. I guess the key question to ask would be, how did inflation fall that quickly? And what was it in the 60s and 70s that didn't work? Because back then they also thought the increase in inflation was a one-off, and we had a couple recessions, and it still didn't go away, and it kept getting worse. And there are some similarities to the redistribution effects that we saw after the Great Society in the 70s and what we've witnessed with the redistribution of the stimulus today. Well, in the 70s, the economy was much more closed, a lot more regulation, a lot more entrenchment of labor and CPI increases. And inflation was a lot different in the 70s than we're looking at today. What happened, again, after the war, and again, we've just had a war with COVID, it was the confluence of a huge expansion of the money supply with a reopening of the economy. I think they're very, very similar in terms of circumstances, and that therefore I would say that inflation is going to come down a lot faster than what people would think of it being entrenched. And that's something that we have to think about, Kelly, especially with what the Fed's thinking about.